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아직 자연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하늘의 별을 보며 길을 찾던 시절,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닷가 절벽 위에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랑리라고 불리었는데 바다의 물결이 마치 사랑하는 님을 부르듯 무트로 달려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기잡이와 조개 캐기로 생계를 이어가며 소박하게 살았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바다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곤 했습니다. 파도가 거친 날에는 모두가 숨을 죽였고 물결이 잔잔한 날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래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언제나 경외심을 담아 머무는 곳은 바로 마을 가장 높은 곳,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로우면서도 고고하게 서 있는 오래된 기와집, 해월가였습니다. 해월가는 언제 지어졌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거센 바닷바람과 소금기에도 불구하고 기둥 하나 썩지 않고 늘 꼿꼿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검푸른 색을 띠어 마치 깊은 밤바다를 떼어다 얹은 듯 했고 담장은 낮아서 아니 들여다 보일 듯하면서도 묘하게 신비로운 기운에 가려져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사는 주인을 아기씨 혹은 소아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나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그녀는 그곳에 있었고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 노인이 되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소아는 겉모습만 보면 갓 16이 된 앳된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천년의 시간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햇빛을 전혀 보지 않은 듯 희고 투명했으며 검고 긴 머리카락은 바다의 물결처럼 굽이치며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언제나 무명으로 지은 소박한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달빛을 받은 백꽃처럼 청초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소아는 해월가의 넓은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즐겼으며 가끔은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파도가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소아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바다를 감싸 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뒤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면 밤새 바다 위를 떠돌던 차가운 공기와 짠 내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와 묵은 기운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소아는 이 시간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것은 바다가 그녀에게 보내는 첫 번째 아침 인사이자 그녀가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무사히 숨쉬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의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모두 연 뒤에는 부엌으로 들어가 맑은 물을 끓여 차를 준비하는데 이 차는 사람이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직접 말린 국화와 이름 모를 약초들을 우려내어 향긋한 차를 만들었고 가장 예쁜 찻잔에 그것을 담아 마루 끝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바다를 향해 천천히 절을 올린 뒤 찬물을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검은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바위는 마치 목이 말랐던 것처럼 찬물을 순식간에 머금었고 그때마다 희미하게 푸른 빛이 바위 주변을 감돌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켜온 약속 중 하나였습니다. 해랑리 마을 사람들은 소아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배가 출항하기 전날이면 어부들은 해월가 쪽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를 올렸고,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아낙네들은 해월가 대문 앞에 깨끗한 소금이나 곡식을 몰래 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소아는 사람들과 직접 말을 섞는 일이 드물었지만 대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거절하지 않고 거두어 드렸으며, 다음 날 아침이면 그 빈 그릇에 말린 약초나 바다에서 구한 귀한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담아 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며 소중히 간직했고, 실제로 소아가 준 물건을 지닌 집에는 큰 탈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해월가의 마당은 넓지는 않았지만 소아가 정성껏 가꾼 덕분에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신비한 공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꽃나무는 짠바람 때문에 자라기 힘든 곳이었지만 소아의 손길이 닿은 화단에는 잎이 두껍고 윤기가 흐르는 초록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개 중에는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모양의 꽃들도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은은하게 빛을 내어 마당을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소아는 틈만 나면 호미를 들고 마당에 나가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았는데, 그녀가 흙을 만질 때마다 땅이 기뻐하며 숨을 쉬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집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바다와 땅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덕노인이라 불리는 마을의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 해월가를 찾아왔습니다. 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유일하게 소아와 가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대문 앞에서 헛기침을 했고, 소아는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루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덕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소아의 맑은 눈을 마주하자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마루로 안내하고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아기씨,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예년보다 매섭게 느껴지니 올겨울은 꽤나 길 것 같습니다. 덕노인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다가 깊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계절이 바뀌는 소리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노인이 찾아온 진짜 이유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읍내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던 관리가 이곳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짓고 싶어 한다는데, 하필이면 이 해월가 자리를 눈독 들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덕노인은 소아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해월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누군가 이곳을 탐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아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지요. 바다가 잠시 빌려준 땅에 나무와 돌을 얹었을 뿐입니다. 욕심을 가진 자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소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탐내고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권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자도 있었고 돈으로 유혹하려는 자도 있었지만 결국 해월가의 주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월가의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장식품 대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는데 장롱의 자개 장식은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붓글씨가 쓰인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너무 오래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소아는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스스로 새긴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소아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안방 깊숙한 곳,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된 푸른색 구슬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이 구슬은 바다의 색을 그대로 담고 있었는데 날씨가 맑은 날에는 투명하게 빛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검게 변하곤 했습니다. 소아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구슬을 꺼내어 닦으며 바다의 상태를 살피곤 했습니다.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여 따뜻한 온기를 내뿜기도 했습니다. 이 구슬이야말로 그녀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천년을 머물러야 하는 이유이자 그녀의 생명과도 연결된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늦가을의 해는 짧아서 어느새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덕노인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야 했기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기씨,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흉흉한 소문이 그저 헛소문으로 끝나기를 빌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에게 꼭 알리셔야 합니다. 덕노인은 몇 번이나 당부의 말을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소아는 덕노인이 언덕을 무사히 내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집집마다 하나둘씩 호롱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해랑리는 마치 밤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앉은 듯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소아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아름답고 선량한 사람들이 바다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소아는 집 안곳곳에 불을 밝혔습니다. 해월가의 불빛은 바다 멀리서 조업하는 어부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부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벽 위에 떠있는 해월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았고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자신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아는 기름을 채워놓고 심지를 돋우며 불꽃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이자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소아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았기에 식사는 언제나 간소했습니다. 말린 미역을 불려 국을 끓이고 텃밭에서 딴 채소로 나물을 무쳤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식탁 위에 빈 그릇 하나를 더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리운 누군가를 위한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언젠가 찾아올 손님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아는 다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바람은 찼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바다를 은빛으로 비추고 있었고 파도는 달빛을 따라 춤추듯 일렁겼습니다. 소아는 문득 지난 1000년 동안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머물다 간 나그네, 폭풍우에 떠밀려온 어부,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어떤 청년의 얼굴까지. 그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소아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변함없는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삶이란 축복이자 동시에 형벌과도 같은 고독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 속에 낯설고 불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무언가 달갑지 않은 존재가 이 평화로운 마을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덕노인이 말했던 그 욕심 많은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월가의 대문이 삐걱거리며 스스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바람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자 마당의 풀들이 바스락거리며 그녀에게 위험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런 탁한 기운은. 소아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아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 속에 푸른 구슬을 꺼냈습니다. 평소 맑고 투명하던 구슬의 빛깔이 오늘따라 약간 흐릿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구슬 안에 검은 실타래 같은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을의 불화와 갈등이 찾아올 징조였습니다. 소아는 구슬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기운이 구슬로 전해지자 검은 연기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을 둘러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오직 해월가의 불빛만이 외로운 섬처럼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다시 마루에 앉아 옷깃을 여미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절벽을 때리며 그녀에게 힘을 내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소아와 바다와 마을이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이 연결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소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고 닭들이 회를 치며 불안해했습니다. 잠귀 밝은 노인들은 자다가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구먼. 무언가 오고 있어. 해랑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월가의 주인, 바다를 닮은 소녀 소아가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한 아직 절망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해랑리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낯선 무리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선 것은 화려한 가마 한 채와 그 뒤를 따르는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이 소박한 어촌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단과 가죽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 행렬을 지켜보았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가마가 멈춰 선 곳은 마을 광장의 한복판이었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배가 남산만큼 나오고 기름진 얼굴을 한 사내였습니다. 그가 바로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최판관이었는데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입계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최판관은 거두름을 피우며 가마에서 내려와 흙이 묻은 신발을 탁탁 털어내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니 믿을 수가 없군.
그의 목소리는 컸고 거칠어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마중 나온 마을 이장에게 고개조차 까딱하지 않고 곧장 지팡이를 들어 멀리 절벽 위에 서 있는 해월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바로 그 집이냐? 내 듣던 대로 명당은 명단기로구나. 배산임수에 앞이 탁 트였으니 내 별장 자리로 그만이야. 그는 마치 물건을 고르듯 손가락질을 해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무례한 태도에 분노를 느꼈지만 높은 관리라는 말에 누구 하나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최 판관은 짐을 풀기도 전에 하인들을 재촉하여 해월가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지 헉헉거리면서도 그의 눈은 오직 절벽 위의 집, 해월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 집은 단순히 낡은 고택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트로피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저 집 주인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 그는 뒤따르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월가로 올라가는 길가에는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판관의 귀에는 그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루에 앉아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소리를 통해 낯선 이들이 언덕을 오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찻상 위에 찻잔 2개를 나란히 놓아두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청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반갑지 않은 손님일지라도 찾아오는 이를 박대하지 않는 것이 해월가의 오랜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최 판관 일행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소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판관은 소아의 앳된 외모를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곧 그녀를 업신여기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이 집의 주인이냐? 어린 계집이 혼자서 이런 큰 집을 차지하고 있다니 참으로 가당치도 않구나. 최 판관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마루로 올라와 소아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무 마루가 그의 육중한 무게에 눌려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한양에서부터 이 집 소문을 듣고 왔다. 경치가 천하일품이라 하여 내 노후를 보낼 별장으로 삼으려 하니 얼마면 되겠느냐?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당장 집문서를 내오너라. 그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내며 품 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찻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돈주머니가 떨어지면서 찻잔 속의 찬물이 파동을 일으켰지만 소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거만한 사내의 악취를 잠시나마 덮어주었습니다. 이 집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소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며 바람이 머물다 가는 자리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최 판관은 그녀의 대답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 바다가 쉬어가는 곳. 어린 것이 어디서 말장난을 하는 개냐.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 돈이면 너 같은 계집이 평생을 놀고 먹어도 남을 큰 돈이다. 그는 으름장을 놓으며 다시 한번 돈주머니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한번 훼손된 자연의 자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리께서 진정 풍류를 아신다면 이곳을 소유하려 들지 말고 그저 눈으로 즐기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녀의 점잖은 충고는 오히려
최 판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당돌한 것 감히 관리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내 오늘 당장은 물러가지만 네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줄 테니 두고 보아라.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찻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예쁜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뜨거운 찬물이 마루를 적셨습니다. 최 판관은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서면서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내려가자. 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저 계집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것이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이라기보다는 복수를 다짐하는 악당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소아는 깨진 찻잔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그들의 거친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에 스쳐 피가 한 방울 맺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마을에 불어닥칠 거친 바람이 더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꽃들도 두려움에 떠는 듯 잎을 말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최 판관은 주막에 자리를 잡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해월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저 집안에 들어가 보니 음산한 기운이 가득하더라. 대낮인데도 귀신이 나올 것 같았어. 그리고 그 계집,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둔갑한 것이 틀림없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목소리를 높였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도 높은 양반의 확신에 찬 말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아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 누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판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저런 유물이 마을 높은 곳에 버티고 앉아 있으니 이 마을에 좋휴운 일이 생길 리가 있나. 요즘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것도 다 저 요망한 것 때문이야. 바다의 신이 노안개지. 그의 말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간 풍랑이 거세어 조업을 나가지 못한 날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계절 탓이 아니라 소아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느새 사람들의 눈빛에는 소아에 대한 경외심 대신 의심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해월가 대문 앞에 놓여 있었을 곡식이나 생선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해월가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바빴습니다. 어젯밤에 저 집에서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정말 여우가 사는 건가? 우리 아이들을 가까이 가게 하면 안 되겠어. 근거 없는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소아가 밤마다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거나 바다의 제물로 바친다는 흉흉한 이야기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해월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쪽을 바라보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소아는 마을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바다에 차를 올리고 나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지만 예전처럼 손을 흔들어주거나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이 소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천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겪었던 일이었지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고통은 언제나 처음처럼 쓰라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잡초를 뽑으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빗자루질 소리마저
오늘따라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최 판관은 마을 사람들의 동요를 즐기며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밤마다 마을 곳곳에 이상한 부적을 붙이거나 죽은 까마귀를 해월가 담장 너머로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사람들 앞에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아라. 저 집의 음기 때문에 짐승들이 죽어나가지 않느냐. 이대로 두면 다음은 너희들의 가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최 판관에게 매달렸습니다. 나리,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최 판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요물을 마을에서 내쫓고 그 자리에 양기가 강한 나의 집을 지으면 모든 애군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수아를 쫓아내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해월가로 몰려가 시위를 하자는 논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기씨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창끝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다는 것을 최 판관은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월가의 고립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소아는 넓은 집 안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위가 어둑해질 무렵 누군가 해월가의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소아는 흠칫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었기에 또다시 최 판관의 하인들이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은 아닌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기침소리는 익숙하고도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아기씨, 저 덕노인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소아는 서둘러 나가 빗장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덕노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삿갓을 깊게 눌러쓴 모습이었습니다. 소아는 덕노인을 안으로 들이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덕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져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근심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소아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 마신 뒤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아기씨,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 해보았지만 이미 최 판관의 혓바닥에 놀아나 귀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덕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일 아침 괭이와 낫을 들고 이곳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집을 부수고 아기씨를 끌어내겠다며 난리들이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힘이 없어 막을 도리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소아는 조용히 덕노인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 법이지요. 그들은 그저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소아는 덕노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판관은 단순히 땅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기씨, 바람이 험하니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저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아기씨가 다치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소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밥 몇 덩이와 말린 생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며칠 동안 갇혀 지내셔야 할까봐 조금 챙겨왔습니다. 부끄러운 조공이지만 받아주십시오. 덕노인의 정성의 소환은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 천 사람의 비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떠나면 이 바다의 분노를 누가 달래겠습니까? 저는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소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덕노인이 돌아간 후 소아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푸른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이제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기운이 더욱 거세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최판관의 탐욕이 뒤섞여 만들어낸 탁한 에너지였습니다. 소아는 창문을 열고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둥둥거리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들이닥칠 폭풍우 앞에서 소아는 작지만 단단한 촛불처럼 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해월가의 기둥들이 삐걱거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소아는 잠을 청하는 대신 집 안 구석구석을 돌며 기둥을 쓰다듬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처럼 혹은 사랑하는 이를 보듬는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우리는 천년을 버텨왔잖아. 고작 인간의 욕심 따위에 무너지지 않아. 그녀는 집에 깃든 정령들에게 속삭이며 다가올 내일의 싸움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해랑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둡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해랑리에는 여느 때와 같은 맑은 햇살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 쪽에서부터 밀려온 짙고 차가운 해무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안개는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살갗을 파고드는 눅눅하고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어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며 문을 걸어 잠갔지만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뿌연 연기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해월가가 있는 절벽 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마치 구름 속에 갇힌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보였고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그르렁거리며 위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해월가의 주인을 핍박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바다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눈이 먼 최판관은 이 불길한 징조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하인들을 불러 모아 횃불을 들게 하고 안개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라, 저 요망한 계집이 이제는 요술을 부려 마을의 눈을 가리려 하는구나. 이 안개 속에 숨어서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른다. 당장 올라가서 결판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화를 입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서 더욱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채 그의 말에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손에 몽둥이나 낫, 괭이 같은 농기구를 쥐고 최판관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마루에 앉아 희뿌연 안개 너머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발자국 소리 속에 섞여 있는 증오와 살이였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키며 수많은 태풍과 해일을 막아주었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이 지켜주었던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상황은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당으로 내려가 대문 빗장을 풀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부수고 들어오려 할 것이 뻔했기에 차라리 당당하게 맞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안개가 와락 밀려들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월게 들이닥친 것은 최 판관이 돈을 주고 고용한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으나 곧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어라,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걸 보니 겁을 집어먹은 모양이군. 그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침을 뱉으며 소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더러운 오물통을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화단에 쏟아부었습니다. 소아가 애지중지 갖고 왔던 밤이면 빛을 내던 신비한 꽃들이 검은 오물을 뒤집어쓰고 힘없이 꺾여버렸습니다. 소아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왈패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장독대를 발로 차 깨뜨리고 빨래를 널어둔 줄을 끊어버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와장창하는 파여름이 고요했던 해월가의 아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엉망이 된 마당과 깨진 장독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최 판관의 독촉에 다시금 저기를 불태웠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을 끌어내라. 마을에서 쫓아내야 비가 그치고 안개가 걷힌다. 누군가 소리치자 군중 심리가 발동하여 돌멩이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소아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붉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하얀 얼굴에 핏방울이 맺혀 흘러내리자 사람들 중 몇몇은 흠칫 놀라며 손을 멈췄지만 이미 달아오른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흐르는 피를 닦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아범, 순이 어멈, 떡집 할머니, 모두가 그녀가 밤새 아픈 아이를 위해 약을 지어 보내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어 주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때 최 판관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끙끙거리며 무거운 자루 몇 개를 들고 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해월가의 우물은 마을의 우물과 물길이 이어져 있는 이 땅의 생명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아가 급히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왈패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그 우물은 건드리지 마라. 그곳은 바다의 숨구멍이다. 소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루를 우물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자루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썩은 생선 내장과 짐승의 배설물, 그리고 시커먼 흙탕물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우물물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더럽히는 행위가 아니라 땅과 바다의 연결을 끊고 자연의 질서를 모독하는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우물이 더러워지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더욱 어두워지더니 뇌성병력이 쳤습니다. 콰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절벽 아래 바다에서는 집채만한 파도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파도는 마치 분노한 용처럼 절벽을 기어오를 기세로 포효했고 해월가의 담장 너머로 짠 바닷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의 변화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야, 하늘이 노하셨어. 최 판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전연이 우물에 독을 타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당장 전연을 잡아 묶어라. 그는 자신의 죄를 소에게 뒤집어 씌우며 사람들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소아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우물이 오염된 순간 바다와 연결된 그녀의 영혼도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어 푸른 구슬을 확인했습니다. 아, 역시나 구슬은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표면에는 실금까지 가 있었습니다. 구슬이 완전히 깨지면 해월가는 무너질 것이고 억눌러 왔던 바다의 분노가 해랑리 전체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소아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소아는 결심을 굳히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 입던 소박한 무면곳이 아니라 1000년 전 용광에게 하사받았다는 전설 속의 의복이었습니다. 짙은 바다색 비단에 은실로 파도 무늬가 수놓인 그 옷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수호자의 위엄과 어리석은 중생들을 꾸짖어야 하는 엄격함이 그녀의 전신을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잿빛으로 변해가는 구슬을 품에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대청마루까지 올라와 물건을 부수고 소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숨었느냐, 나와라. 고함 소리와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방문이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열렸습니다. 소아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비단옷을 입은 소아는 마치 바다 그 자체인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뒤로는 검은 먹구름과 하얀 안개가 후광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짙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 시선을 마주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판관만이 짐짓 태연한 척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요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 괴상한 옷차림은 또 무엇이냐?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수작질이 통할 것 같으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실리지 못하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발을 디딜 때마다 마루가 울리는 듯 했고 공기 중의 물방울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입 다물라. 소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뇌성보다 더 명확하게 사람들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다의 명령처럼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 이 집은 단순히 나무와 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다. 이곳은 성난 바다를 달래고 너희의 삶을 지탱해주는 다치자 방파제다. 소아는 품에서 빛을 잃어가는 구슬을 꺼내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너희가 탐욕에 눈이 멀어 우물을 더럽히고 이 집을 훼손한 대가로 이제 바다는 너희를 지켜주던 약속을 거두려 한다. 들리느냐 저 파도가 너희를 부르는 소리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절벽 아래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려왔고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요술이 아닌가 봐.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두려움이 엄습하자자 최 판관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관은 물러서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속지 마라. 저건 다 눈속임이다. 저 구슬이 바로 요사스러운 물건이다. 저걸 깨뜨리면 모든 게 끝난다. 여봐라. 저걸 뺏어라. 그는 돈에 눈이 먼 왈패들을 부추겨 소에게 달려들게 했습니다. 왈패들은 망설이다가 최 판관의 호통에 못 이겨 몽둥이를 들고 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아는 피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창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평범한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처럼 짠 내음이 나는 비였고 맞으면 살이 따가울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왈패들은 빗줄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허우적거렸고 미끄러운 마루 바닥에서 넘어지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아는 그 혼란 속에서 더욱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방법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서라도 더러워진 기운을 정화하고 바다의 노여움을 잠재우는 금지된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입술을 달싹이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고래의 노래와 바람의 속삭임을 닮은 고대의 언어였습니다. 소아의 몸에서 푸른빛이 흘러나와 주변의 안개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면서도 슬픈 기운을 담고 있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노인은 사람들 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결국 저들을 위해 또다시 희생하시려는 겁니까? 그는 소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아는 자신의 모든 기운을 끌어올려 오염된 우물과 땅을 정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최 판관은 그 신성한 광경 앞에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틈을 타 소아의 뒤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요물, 죽어라. 그가 비수를 들어 소아를 찌르려는 순간 갑자기 바다에서 거대한 돌풍이 불어와 그를 강타했습니다. 의학 최 판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고 그의 갓은 벗겨져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 바람은 소아가 부른 것이 아니라 소아를 지키려는 자연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으며 진짜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해월가의 마당은 이제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와 휘몰아치는 바람,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푸른 옷의 소녀.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소아는 주문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투명해져 있었으며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최 판관 앞에서 이 모든 소동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최 판관을 덮친 후 그의 품속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 뭉치들이 마치 춤추는 나비떼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은 그 종이들을 마을 사람들 발치로 날려보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날아온 종이들을 하나둘씩 집어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지만 그곳에 적힌 글자들은 너무나 선명하여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글깨나 읽는다는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불그락푸르락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빗소리보다 김서방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여기 적힌 내용을 보시오. 최 판관이 이 땅을 사들여 별장을 짓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소. 김서방이 종이를 허공에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해월가 자리를 허물고 이 일대 절벽을 깎아내어 큰 무역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적혀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의 어장터는 모두 흙더미에 파묻히고 우리 집들도 헐리게 될 것이오. 이자는 우리 마을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쫓고 돈벌이를 하려고 온 장사치에 불과하오. 김서방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 판관의 가머니설에 속아 삶의 터전을 파괴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땅바닥에 나뒹굴던 최 판관은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탕물 범벅이 되어 있었고 거만하던 눈빛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아니다. 그건 모함이다. 저 요망한 계집이 요술로 글자를 바꾼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문서에는 관의 뇌물을 바친 기록과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한 내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소아가 아닌 최 판관을 향해 타오르는 횃불처럼 변해갔습니다. 배신감은 그 어떤 감정보다 뜨겁고 날카로운 법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비단옷은 비바람에도 전혀 젖지 않았고 오히려 은은한 광채를 내뿜으며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가볍게 허공을 저었고 그러자 거짓말처럼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자연히 그녀의 손짓 하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경외심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아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진실은 바람에 날리는 종이 한 장처럼 가볍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참됨을 가릴 알 수 없습니다. 소아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이 닿는 곳마다 검게 죽어가던 풀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 해월가는 1000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바다의 거친 숨결을 잠재우고 땅의 기운을 조절하는 숨구멍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지키는 것은 이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집이 없으면 해랑리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설로만 듣던 이야기를 눈앞의 현실로 마주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구슬은 소아가 품에 안고 있던 구슬을 들어 보였습니다. 구슬은 아직 탁한 빛을 띠고 있었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맑은 빛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다 용광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의 증표입니다. 인간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아끼는 한 바다 또한 인간에게 풍요와 안녕을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하지만 오늘 탐욕의 눈이 먼 자가 우물을 더럽히고 약속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구슬이 빛을 잃은 것은 저의 요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든 의심과 미움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아의 질책은 매섭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의 양심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최 판관은 이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대문 쪽으로 향했지만 왈패들이 오히려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왈패들조차 소아의 신비한 힘과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목격하고는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나리, 잠금은 주시고 가셔야지요. 우리도 목숨 걸고 한 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왈패 우두머리가 험악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판관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그러나 그의 호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낙과 괭이를 들고 그를 포위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2번 다시 우리 땅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마을 이장이 선두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낙네들과 노인들도 합세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썩 물러가라, 나쁜 놈. 최 판관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둥지둥 언덕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소금을 뿌리며 애군을 쫓아냈습니다. 최판관이 사라지자 해월계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공포나 긴장이 아닌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감도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엉망이 된 마당과 깨진 장독대, 오물을 뒤집어 쓴 화단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소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기씨, 이 미련한 늙은이를 용서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 이런 사단이 났으니 모든 죄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덕노인의 행동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아범도, 순이 어멈도, 심지어 돌을 던졌던 아이들까지 모두 소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기씨. 우리가 귀신에 홀렸었나 봅니다. 여기저기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아는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덕노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닿는 순간 덕노인의 떨리는 몸이 진정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르신. 그리고 모두 일어나세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지요. 소아는 시선을 돌려 검게 변한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더럽혀진 우물을 이대로 두면 바다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요청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치우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깨끗한 물동이를 가지러 집으로 뛰어가고 노인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곳이 이제는 합심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물 청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왈패들이 쏟아부은 오물은 깊숙이 가라앉아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줄을 타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 바가지로 오물을 퍼 올렸고 위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그것을 받아 날랐습니다. 소아는 우물가에 서서 맑은 정화수를 담은 그릇을 들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외우며 정화수를 우물에 붓자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찌꺼기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몸은 흙투성이가 되고 땀범벅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과 의심도 함께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우물에서 맑고 투명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패어올린 두레박에는 하늘의 구름이 비칠 만큼 깨끗한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 물이 맑아졌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아의 품속에 있던 푸른 구슬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공명했습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이 해월가 전체를 감싸 안았고 상처 입었던 담장과 기둥들이 스스로 치유되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꺾였던 꽃나무들이 다시 허리를 펴고 칙칙했던 기와가 윤기를 되찾았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해월가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개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멀리 바다는 다시금 평온한 쪽빛을 되찾아 잔잔하게 일렁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땀을 닦으며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소아는 맑아진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이제 다시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 덕노인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물을 마셨고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자, 이제 힘을 썼으니 배가 고프시겠지요. 소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천년을 산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이웃집 누이처럼 다정하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창고에 묵혀둔 쌀과 전복이 좀 있습니다. 다 함께 죽을 끓여 먹읍시다. 소아의 제안에 마을 아낙네들이 환호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불을 지피겠습니다. 저는 쌀을 씻을게요. 해월가의 부엌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월가의 넓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집집마다 가져온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소아는 자신의 밥그릇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광 속의 그릇들까지 모두 꺼내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전복죽의 구수한 냄새가 배고픈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방금 전까지 있었던 험악한 일들은 모두 잊은 채 음식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묶이는 화해의 의식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이 사람들의 앞에 놓였습니다. 소아는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1000년 동안 홀로 지켜온 이 집이 오늘 비로소 사람들의 온기로 꽉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신비한 힘이나 푸른 구슬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덕노인이 숟가락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시게나 우리 아기씨가 주신 귀한 음식이네. 잘 먹겠습니다. 우렁찬 대답 소리가 해월가 담장을 넘어 바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밥 먹는 소리에 섞여 마치 즐거운 추임새처럼 들려왔습니다. 소아도 숟가락을 들고 따뜻한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아이들이 다가와 누나, 맛있어요 나 하며 제잘거렸습니다. 소아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해랑리의 밤은 그렇게 맛있는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아니,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채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쯤 해월가의 마당에는 어느새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아이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아낙네들은 빈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소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기씨, 정말 잘 먹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남편을 보내 망가진 담장을 고쳐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갓 짠 참기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었고 소아는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대문 앞까지 나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뒤 해월계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에 차갑고 쓸쓸했던 정막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마당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고 웃음소리의 잔향이 기둥과 처마 끝에 스며들어 집 전체가 따뜻하게 숨 쉬는 듯 했습니다. 소아는 텅 빈 마당을 거닐며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들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겪으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이라 불리는 인간들만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조각이 그녀에게도 전해진 까닭일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해월가는 마을 사랑방이라도 된 듯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약속대로 마을 청년들은 아침 일찍부터 연장을 챙겨 들고 올라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비바람에 뜯겨나간 지붕의 기와를 교체했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였던 박서방은 왈패들이 부수어 놓은 대청마루를 튼튼한 새 나무로 보수해 주었고 심지어 예쁜 조각까지 새겨 넣어 주었습니다. 아기씨, 이 문양이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 천년만년 끄떡없도록 튼튼하게 고쳐놓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소아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낙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키운 호박이며 가지, 갓 잡은 생선들을 바구니에 담아와 소아의 부엌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아기씨는 너무 말랐어요. 이걸로 반찬해서 많이 드세요.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인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녀들은 소아의 옷이 낡았다며 고운 무명천을 가져와 새 옷을 지어주기도 했고 마당의 화단이 망가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산에서 캐온 야생화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해월가의 마당은 며칠 만에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모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소아는 그런 사람들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사용하여 마을을 돌보았습니다. 그녀가 푸른 구슬을 들고 바다를 향해 기도를 올리면 다음 날 어김없이 만선의 깃발을 단 배들이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물에는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고기들이 가득했고 해녀들의 망사리에는 주먹만한 전복과 소라가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소아의 은덕임을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소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가장 좋은 생선 한 마리를 몰래 해월가 대문 앞에 두고 간다거나 갓 추수한 햅쌀을 문틈에 끼워두는 식의 소박하지만 확실한 마음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해월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에 근심 가득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평온하고 맑아 보여 좋아 보였습니다. 소아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여 햇살이 잘 드는 툇마루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덕노인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제 평생 이토록 평화로운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바다도 우리 마을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소아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인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 마을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덕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아기 씨야말로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품어주셨지요. 이 늙은이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아기 씨와 이 마을을 위해 기도하며 살다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대신해 주는 듯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해랑리는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아 녹아내리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해월가의 지붕에도 마당의 나무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춥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다 준 땔감이 창고에 가득했고 문풍지를 꼼꼼하게 새로 발라놓은 덕분에 황소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아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알랄락함을 맛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겨울은 소에게 고립과 외로움의 계절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거친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눈이 그치자마자 아이들이 언덕을 올라와 마당에서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누나 나와서 같이 놀아요.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에 소아는 두꺼운 털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소에게 눈덩이를 던지며 장난을 쳤고 소아도 짐짓 엄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아이들과 함께 눈밭을 뒹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년을 산 바다 소녀가 10대 소녀로 돌아가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은 눈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해월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소아를 찾아와 약초를 얻어갔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소아와 차를 마시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소아는 특별한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으면 성난 파도 같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아를 해랑리의 어머니이자 영원한 누이로 여기며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덕노인은 어느 따뜻한 봄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슬퍼했는데 소아 역시 상주가 되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덕노인의 무덤가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밤에 빛을 내는 꽃을 심어주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나의 가장 든든했던 벗이여. 당신이 사랑했던 이 마을은 제가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소아의 약속을 들은 듯 무덤가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노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믿음과 사랑은 소아의 가슴 속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마을의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또 그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에도 소아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해월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가 늙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에는 바다의 딸이 살고 있어서 늙지 않는 거야. 그건 축복이지.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월계에 사는 신비한 소녀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아이들은 밤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꿈속에서 소아와 함께 푸른 바다를 헤엄치는 상상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 거친 태풍이 예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긴장할 만큼 강력한 태풍이었지만 헤랑리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상륙하던 날 밤, 소아는 어김없이 푸른 구슬을 들고 절벽 끝에 섰습니다. 거대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왔지만 해월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의 보호막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변의 다른 마을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헤랑리만은 기와 한 장 날아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소아의 위대한 사랑에 감복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소아의 내면도 지난 세월 동안 많이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간들의 삶을 그저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에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꽃이 지기 때문에 피어있는 순간이 찬란하듯 인간들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기에 살아있는 동안 치열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원한 삶을 저주가 아닌 이 아름다운 생명들을 지켜주고 기억해주는 기록자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헤랑리의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아는 해월가의 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푸른 구슬이 놓여 있고 찻잔에서는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고 달림은 인자한 미소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파도는 찰랑거리며 자장가를 부르고 바람은 나무잎을 흔들며 밤 인사를 건넵니다. 소아는 찻잔을 들어 입에 머금으며 생각합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각 가정의 안방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녀가 깨어있는 한, 어둠 속의 어떤 것도 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천년을 살아온 바다 소녀이자 이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이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끝이 보입니다. 해월가의 불빛이 깜빡이며 당신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아님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녀는 당신의 꿈속에도 찾아와 나쁜 꿈을 쫓아내고 푸른 바다에 시원하고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저 밤바다에 띄워보내고 당신은 그저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기만 하면 됩니다. 소아님이 덮고 자는 비단 이불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파도 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오며 당신의 심장 박동과 맞추어집니다. 쏴, 쏴. 그 소리는 마치 괜찮다, 다 괜찮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세상은 소아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사랑과 보호 속에 안전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절벽 위에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에 핀 빛나는 꽃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당신을 지켜주는 소녀의 모습을.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깊고 푸른 밤, 별들이 쏟아지는 꿈길을 걸으며 편안히 주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헤랑리에 살았던 바다 소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